이번 임시국회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일명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정부 안보다 원청의 책임을 좀 완화하고 처벌 수위도 낮춘 건데 국회에 나와 상황을 지켜보던 김용균 씨 어머니는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더는 내 아들과 같은 죽음을 만들지 말라던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의 절규에 국회가 드디어 응답했습니다. 정부가 낸 개정안보다 다소 후퇴했지만 원청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형사처벌을 현행보다 3배가량 높이기로 여야가 합의한 겁니다. 법 통과를 촉구하며 이틀 연속 국회를 찾은 김 씨의 어머니는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죄인인데 조금이라도 죄인 그걸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그거 다 못 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개정안을 급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더 듣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늘리고 처벌까지 강화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참으로 큰 법입니다. 시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다루어야 하는 이 상황이. 하지만 오후 들어 여야 정책위 의장과 환노위 간사 간 회동을 거치면서 분위기는 급반전됐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한국당 환노위원들의 우려사항에 대해 설명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여야 간 이견이 좁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당이 줄곧 요구해온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민주당이 받아들인 점도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올해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진행 중입니다. 아직 유치원법이 타결되지 않았거든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기자, 법안 처리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국회는 오늘 오후 5시 40분쯤 본회의를 열어 법안 80여 개를 신속히 처리하는 중입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이른바 김용균법과 유치원 3법의 처리 여부였는데요. 김용균법은 여야 간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유치원법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는데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 어제 법사위를 거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6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 미뤄졌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말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유치원법은 결국 그러니까 또 불발된 거네요.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유치원 3법은 결국 연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 교육위 3당 간사가 수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결국 회계 구분과 학부모 부담금의 처벌 조항 마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데다 여야 간 협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여야 교육위원들과 함께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패스트트랙 가동 여부를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처리되면 본회의에 무조건 올라갈 수 있지만 최장 330일이나 걸릴 수 있어 오히려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의 여야 합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에 출석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석의 국회 출석을 계기로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김용균법 협상에 탄력이 붙었고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 시점에서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을 두고 시급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야당 측에 요구하는 이른바 거래를 한 것인데 어느 쪽에 이득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활동하다 원대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의 의혹에 대해서 감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내놨던 의혹들이 다 사실이었다며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크게 3가지. 우선 셀프 인사청탁 의혹. 김 수사관이 자신의 감찰 대상인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실제 지원에 내정까지 됐었다는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 씨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5차례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과 경찰이 수사 중인 최 씨의 뇌물공여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검찰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 등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점도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감찰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이모 수사관 등 2명에 대해선 경징계인 견책을 요구했습니다. 당초 징계 요청과 함께 예상됐던 수사 의뢰는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이 과기부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만드는 데까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직접 장관을 만나 없던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했다는 건데 과기부는 필요에 의해서 원래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자리라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른 거죠.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태우 수사관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새로운 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사실상 내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감찰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감사관실 산하에 개방형 5급 사무관직을 만들게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은 최종 합격 직전 이인걸 특검반장의 제지로 결국 채용이 무산됐습니다. 앞서 청와대도 해당 비위를 포착하고 대검찰청에 징계 사유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관련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산하기관 등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불거지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가 있어 자체적으로 만든 자리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가지는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그러면서도 개방형 5급 사무관 자리가 신설된 과정을 입증할 회의록은 없고 관련 자료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감찰 결과를 인정할 경우 유 장관이 김 수사관으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어서 더욱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번 감찰 결과에 의하면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 씨와의 유착 관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파견되는 과정에도 이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청와대로 가고 싶다고 했고 실제로 로비를 해줘서인지 가게 됐다고요. 최 씨의 인맥이 상당했나 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김태우 수사관은 5년 동안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여러 번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과거 근무했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다며 이번에 다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보인 겁니다. 김 수사관은 최 씨가 유력 인사를 많이 알고 있어 청탁했고 최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김 수사관에 인적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감찰 결과 파악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수사관은 지난해 7월 청와대에 다시 입성했지만 감찰본부는 이게 인사청탁의 결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감찰에선 인사청탁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최 씨 지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는 것까지가 감찰 범위라며 이 민간인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감찰은 끝났지만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사이 가까이 청탁 과정에 불법 요소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건 검찰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감찰 결과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앞으로 있을 징계위원회에서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도 무단으로 압수된 것이니 증거가 되질 않는다. 6급 공무원이 장관을 만나 자리를 만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등등 앞으로 가릴 시시비비가 상당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감찰 결과가 나오자 김태우 수사관도 즉각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김 수사관의 법률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감찰 조사의 상당 부분이 김 수사관이 검찰로 원대 복귀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압수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번 중징계 처분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내린 것이란 점을 제기한 겁니다. 또 건설업자 최모 씨와는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해 골프를 쳤고 수사 개입을 시도했다는 말도 의미가 애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셀프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6급 공무원이 수사관 신분으로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5급 자리를 만들게끔 유도하는 게 통념상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는 겁니다. 김 수사관은 앞으로 열릴 검찰 징계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요청한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가장 센 중징계로 최종 확정되면 김 수사관은 이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비위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가운데 김 수사관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등 남은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은 향후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동향이 담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이 없다던 환경부가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문건을 만들었다는데 하지만 장관, 차관에게 보고는 하지 않고 그냥 줬다고 합니다. 정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던 환경부가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설명 자료를 내고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1월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자료를 만들어 전달했다는 설명입니다. 통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국장선에서 처리를 했고 장 차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감사 파트까지 제가 다 현대 담당하는 직원이 김태우 요청으로 작성해서 줬다. 그렇게 뒤늦게 밝혀져. 환경부는 문건을 작성한 건 맞지만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 등장한 산하기관 전직 임원의 말은 다릅니다. 지난 1월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쓰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해가지고 임원 회의를 했다니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놓고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환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를 둘러싸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처에서도 이 같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는지 또 과연 청와대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도 관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논리에 따르면 바로 이런 게 탄핵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산하기관장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블랙리스트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이 같은 리스트가 작성됐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그 부처 하나의 일이겠습니까? 전 부처에서 일어났음이 정말 넉넉히 짐작됩니다.
특히 전 부처를 상대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계속 살펴보겠다며 특정 부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교육부 상대로 같은 내용의 취지의 문서가 만들어진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련 부처들 전체를 상대로 일일이 확인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부 리스트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지시를 받아 수집했다고 주장한 반면 청와대는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실 산하에서 일어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를 사찰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한국당은 또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어제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 한 대 받지 않고 주는 자료만 받아온 맹탕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태용 기자입니다. 한국당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5명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24명의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여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을 남용한. 또 환경부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한 것은 상식 이하라며 누구 지시로 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 임의 제출에 대해 셀프 압수수색으로 평가하고 자료만 받아온 택배 압수수색, 중요한 휴대전화는 한 대도 없는 맹탕 압수수색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은 압수수색 쇼 중단, 오늘이라도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끝날 일이 아니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최근 공항 갑질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주민 앞에서 침을 뱉어 논란이 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이른바 공항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다 닷새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당사자이신 공항안전요원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개인 차원의 사과에 이어 민주당도 김 의원을 소속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토위 산하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는 사보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 의원의 사과와 당 차원의 조치까지 나오면서 정치권에선 주민 앞에서 침을 뱉어 논란이 된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주민 앞에서 침뱉은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답할 때입니다. 이제라도 빨리 아나무인 민경욱 의원을 교체 당협위원장 명단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비염 때문이었다는 민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금액만 수십억 원 수준인데 조 회장의 소환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계서열 26위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러 형사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비를 사비가 아니라 회사 돈으로 냈다는 겁니다. 경찰이 파악한 금액만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조성래 명예회장 등 효성그룹 일가 전반적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도 경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월에도 200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부실 결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부실 계열사 지원해서 회사에 손해 끼친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집안 문제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조 회장의 아버지 조성래 효성 명예회장에게 157억 원을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증여받고 증여세 7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추가 인건비가 필요해진 버스 업계가 버스비 인상을 요구했고 결국 정부가 수용했습니다. 고속버스부터 시내버스까지 모든 버스가 대상인데 내년 2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버스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외버스의 요금은 5년 만에 인상되고 시내버스와 M버스로 불리는 광역 급행버스의 요금도 일제히 오릅니다. 운임 현실화와 또 재정 지원 확충,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서 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금 인상 결정엔 근무 시간 단축이 크게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설 연휴가 포함된 내년 2월부터는 버스 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걸로 보입니다. 업계에선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15,000여 명의 인원이 더 필요하고 이 인건비만 7,381억 원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 감당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인상 금액은 지난 10월 도내 통합 일반 버스 요금은 100원, 좌석 버스는 200원 올렸던 강원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부담이 되긴 하겠죠. 그냥 시외버스만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하철도 이용하고 버스도 이용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쓰긴 하는 것 같아요. 교통비로. 여기에 서울시는 5년 만에 택시 요금까지 올리기로 한 상황. 새 밑 한파 속에 주머니 얇은 서민은 더욱 움츠러들게 됐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가 많은 택시회사 22곳에 대해 운행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려 60일이나 되는데 택시회사에 이런 처분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수아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른바 승차 거부 위반 지수 1단계를 넘은 22곳이 대상입니다. 50대를 보유한 택시회사에서 10대가 승차 거부로 적발됐을 경우가 1단계에 해당합니다. 만약 승차 거부 차량이 10대라면 그 2배인 20대를 운행할 수 없는 셈입니다. 그간 택시기사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오르고 자격 취소도 가능했지만 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의 처분 실적이 저조해 자치구에게 줬던 1단계 처분 권한을 환수했습니다. 자치구에서 실제 처분하지 않고 권고나 경고 등 좀 경미하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처분 권한을 시로 환수해서 택시업계에서는 벌써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좋은 기사, 또 좋은 양질의 기사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죠. 저희 월급 시대도 한 2만 원 부족해야지 보태줄 정도였습니다. 서울시는 택시회사의 위반 지수가 2단계면 감차 명령을 내리고 3단계가 되면 사업 면허 자체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예전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한 번쯤은 요즘 군생활 많이 좋아졌다는 말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병사들의 평일 외출도 자유로워지고 외박 시 지켜야 했던 위수지역 제한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연장현 기자입니다. 내년 2월부터 현역 병사들의 일과 후 평일 외출이 전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없다시피 했던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월 2회까지 가능해집니다. 외출자 수는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병사 외박 지역, 즉 위수 지역 제한도 없어지는데 대신 각 부대 지휘관이 복귀 소요 시간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새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부대까지 2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는 지역 어디에서든 병사들의 외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의 전면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부대 숫자를 내년 상반기까지 점차적으로 늘려 충분한 실험을 한 뒤 전면 시행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역시 보안 문제입니다. 촬영 기능은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를 하고 녹음 기능은 기능으로 통제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과 국방부는 대비태세와 장병 기본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영 문화 혁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연장현입니다. 지난 10월엔 독극물을 먹은 길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됐었는데 이번엔 한쪽 눈에 쇠구슬이 박힌 고양이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외진 곳. 하루에 2번 주민들이 인근 길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며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저녁 이틀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고양이 한 마리가 오른쪽 눈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한쪽 눈이 핏덩이가 져서 나타났거든요.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한쪽 눈이 아예 안 보였어요. 병원으로 옮겨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안구에는 지름 8mm 쇠구슬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안구는 다 파열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지금 잇몸 안쪽까지 다 멍이 들어있는 상태로.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고양이는 결국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고양이의 밥을 챙겨주는 곳입니다. 점심이 되면 많게는 5-6마리의 고양이가 모입니다. 이렇게 눈에 쇠구슬이 박힌 채 발견된 고양이만 이달 들어 벌써 2번째. 이제는 밥때가 돼도 고양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목덜미 부근이 찢어진 고양이도 발견됐습니다.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해코지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으러 왔다가 조용히 가거든요. 동물보호법상 잔인하게 동물을 살상하는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인천공항 및 공항철도 빈 승강장에는 고객들의 옷을 보관해주는 비닐 텐트가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맡긴 의류 수백 벌을 보관하는 곳인데 말 그대로 비닐 텐트라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습니다. 공항철도는 이곳을 통해 월 수천만 원씩의 수익을 올리고 있죠. 임상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밑을 지나는 공항철도 구간. 지난달부터 비닐 텐트 3동이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공항철도가 동남아 여행객들을 위해 돈을 받고 외투 보관 서비스를 하는 곳입니다. 인천공항 KTX 노선이 중단되면서 비계된 승강장을 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비닐 텐트에 보관된 의류마저 불이 붙기 쉬운 소재지만 화재 예방 장치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을 차지한 의류 보관 시설입니다. 이렇게 수백 벌의 옷이 걸려 있지만 스프링클러는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텐트 옆 소화기가 유일한 별도의 소방 시설입니다. 심지어 고객들로부터 외투를 받을 때 라이터 등 인화성 물건이 들어있는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다. 의류 보관하실 때 주머니 안 같은 것도 보시나요? 주머니 안요? 이 직원들이 온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의류 보관 장소를 이렇게 화재 무방비로 방치하고 있는 건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에 대해 대상은 안 됩니다. 근데 안쪽에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분량이 있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쓰러지거나 붕괴 위험이 없으니 괜찮지 않을까. 많은 인파가 오가는 공항 밑이어서 불이 나면 언제든 대형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지만 공항철도 측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연기라든지 화염으로 인해서 실제로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영향들이 있고요. 또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층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역사 자체 소방시설로
충분히 화재를 방지할 수 있다던 공항철도. 하지만 MBN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비닐 텐트 철거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당시 가짜 진단서로 징병을 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들을 찾아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한 바로 그날 말이죠. 구경호 기자입니다. 미군 장병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취임 후 처음 분쟁 지역을 찾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최근 시리아 철군을 결정하긴 했지만 이라크 주둔 미군은 이슬람 국가 소탕을 위해 계속 주둔할 것이라며 장병의 사기를 북돋습니다. We came to al-Assad to share our eternal gratitude for everything you do to keep America safe, strong and free.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가짜 진단서로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징병을 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1968년 아버지 소유 건물 사무실을 임대해 쓰던 병원의 한 족보 전문 의사가 써준 진단서 덕분에 징병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도하며 해당 진단서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2007년 사망한 해당 의사의 딸이 아버지가 종종 트럼프를 어떻게 도왔는지 말했었고 도움을 주려고 진단서를 써준 것을 안다고 말한 게 근거로 보도됐습니다. 운동을 즐기던 청년 트럼프가 징병 직전 뒤꿈치뼈 돌출 진단을 받아 군 면제를 받았다는 사실은 2년 전 대선 때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Like a lot of people did, numerous deferments because of college, and I had a foot thing, and I had deferment for that. 미 유력 언론이 진단서 작성자 가족의 진술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됐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 세계에 군대를 파병하고 무기를 수출하면서 군사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이 군사적 영향력은 정치와 경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의 지위를 갖게 했고 덕분에 미국은 경제 패권도 갖게 됐죠. 이걸 중국이 자국 위엔화로 바꿔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던 것만 봐도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면에서 더더 강해진 지금의 강대국이 되게 했습니다. 무기 판매로 들어온 엄청난 돈은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사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런 엄청난 자국의 이익을 세계의 경찰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해 왔습니다. 타국에 자신들의 군대를 주둔시키려면 어쨌든 명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언제까지나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고 했죠. 겉으로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명분을 꺼냈지만 실은 자국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마치 지금까지는 미국이 타국에 은혜를 베풀어 군대를 주둔시켜왔던 것처럼 말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미국은 부자 나라에 군대에 보조금을 지급하지만 이용만 당한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직접 한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지금보다 방위비를 더 많이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축소하거나 그 이상의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속내가 담겨 있었고 실제로 미국은 우리 정부에 분담금을 1.5배는 더 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동맹 차원이 아닌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여기고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들이 세계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해왔던 일들이 실은 미국을 위해서 해온 일이라는 걸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또한 미국을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단지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보고 있다는 게 다를 뿐이죠.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분담금 증액 발언은 저작거리에서
고호비 명목으로 상인들 주머니를 터는 주목회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동맹이라는 아름다운 포장까지도 이젠 소용없는 시대가 됐다면 적어도 우리라도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넓게 보는 안목을 갖고 대응을 해 나가야겠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대놓고 자국 우선주의로 나간다면 우리도 살 길이 필요하니까요.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왔습니다. 중국의 침범은 올해만 벌써 8번째인데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해보려는 의도가 깔렸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오늘 하루 중국 군용기가 5시간 동안 3차례나 우리 방공식별구역, 이른바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10시 20분쯤 제주도 서북 쪽에서 처음 카디즈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30분 뒤 이어도 동쪽 일본 방공식별구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11시 50분쯤 포항 동북 쪽으로 다시 진입했다 돌아 나온 뒤 오후 3시쯤 최종적으로 카디즈를 빠져나갔습니다. 합참은 F-15K 등 전투기 1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중국 군용기를 추적하고 경고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수상한 항공기를 미리 식별하기 위해 각 국가가 이미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진입을 위해선 군용기는 물론 민간 항공기도 진입 24시간 전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는 게 관례입니다. 지난달 26일에도 중국 군용기가 비슷한 경로로 카디즈를 침범했는데 이 같은 사례는 올해만 벌써 8번째입니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군사정보 수집이 우선이고요. 또 그런 침입 시에 한국군의 대비, 반응 이런 것들을 떠보기 위한 의도도 담겨져 있다고 봐야죠. 국방부는 중국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직통전화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남북 철도 도로 착공식에서 남북 귀빈들은 번갈아 섞여 앉았습니다. 화합을 보여주자며 북치기 낸 아이디어였는데 이렇게 남북 행사나 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입니다. 남북 사이에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수장을 주진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철도의 침묵 서명식과 궤도 연결식, 그리고 서울 평양 표지판까지 모두 우리가 낸 아이디어였습니다. 북측이 모두 받아들여준 건데 물론 북측이 요청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방안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제일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제 북측 분들은 그것보다는 이게 철도 착공식이니까 판문 역사가 다 보이고 철로가 다 보이는 그게 의미가 있지 않는. 우리 정부는 북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추웠지만 실내가 아닌 철도 옆에서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런 과정 모두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조율한 사항들입니다. 연락사무소는 우리의 인원이 북한 개성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서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하고 조율하는 마치 대사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연락의 의미는 알 쉽게 생각한다면은 뭐 소통이고 말 그대로 연락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일종의 알선 중재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9시와 3시에 정식 회의를 하면서 우리 측 정부와 민간단체 등을 대리해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일종의 알선이라고도 설명하는 겁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일하는 거는 야전 군인이다. 그 야전 군인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후방에서의 지지와 송원인데 북한이 앞으로의 목표를 경제 발전으로 잡은 만큼 연락사무소가 한반도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수출용 면세 담배 125만 갑, 56억 원어치를 밀수한 조직이 3건에 적발됐습니다. 면세점에서 대량으로 담배를 산 뒤 일본으로 수출했다가 밀반입했는데 시중가의 절반 정도에 팔렸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자유무역지역 내 한 창고 앞에 차가 멈추고 서둘러 박스를 싣기 시작합니다. 차에 실린 물건이 도착한 곳은 부산국제시장 인근의 한 건물. 쉴 새 없이 박스를 나르는데 안에 담긴 건 모두 면세담배입니다. 이모 씨 등 4명은 면세점에서 대량 구매한 담배를 일본으로 수출한 후 다시 밀반입해 유통했습니다.
지난 2년간 빼돌린 면세 담배는 125만 갑, 56억 원치에 달합니다. 밀수 조직은 세관의 규제가 비교적 덜한 자유무역청 내 창고를 범행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세관의 간섭 범위는 외국 물품이 들어올 때 반입 시점과 나갈 때 시점만 관여를 하지 그 안에서는 그 업체들이 자유스럽게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돌려진 면세 담배는 부산국제시장 등지로 팔려나갔습니다. 한 보루에 4만 5천 원 하는 담배는 반값에 판매됐습니다. 세관은 유사한 범행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입주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내 암 유병자 174만 명. 국민 29명 중 1명은 암을 경험한 셈이죠. 평생 암 걸릴 확률도 36%나 됩니다. 이러니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되겠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암 환자의 70%, 3명 중 2명은 5년 이상 살아서 사실상 완치가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6%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암이 불치의 병이었던 시대는 이제 지난 거죠. 다만 간암과 폐암, 췌장암은 여전히 생존율이 30% 안팎이어서 조기 검진이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 어디서 볼 계획이십니까? 내년 1월 1일 전국 해돋이 명소들의 해 뜨는 시간을 알아봤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전합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날,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건 1년 중 빼놓을 수 없는 계획입니다. 1월 1일에도 일출을 보러 올 겁니다.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올 적에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황금 돼지의 해 첫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동쪽 끝 북부입니다. 아침 7시 26분이면 기해년의 첫 번째 해가 동해안을 붉게 물들이게 됩니다. 내륙에서는 7시 31분, 울산 간절곶에서 가장 먼저 해돋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 뒤로 포항 호미곶이 7시 32분, 제주 성산일출봉 7시 36분, 강릉 정동진 7시 39분, 서울은 7시 47분입니다. 다만 같은 지역이라도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일출 시각이 조금씩 빨라집니다. 30m만 올라가도 평지보다 1분 일찍, 600m 높이에선 5분, 1200m에서는 7분 일찍 첫 해를 만나게 됩니다. 해발 고도가 약 100m인 이곳 서울 응봉산에서는 평지보다 2분 정도 일찍 일출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해 첫날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쌀쌀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추위에 단단히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최고 시속 180km, 땅속의 고속 전초월로 불리는 GTX A 노선이 첫 삽을 떴습니다. 경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단 20분. 수도권에 교통혁명을 불러오겠지만 이 GTX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기 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까지 42km를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A 노선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A 노선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땅속 고속전철. 평균 50m 깊이 지하의 터널을 뚫어 최고 시속 180km로 달립니다. A 노선이 개통되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20분, 킨텍스에선 16분이 걸리는 등 이동 시간이 지금보다 80% 단축됩니다. GTX가 가벼운 출근길과 저녁에 있는 삶을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땅속으로 GTX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노선을 변경해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방 밑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소음과 진동도 끊이지 않아 주거 환경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란 주장입니다. 우리 동네 앞으로 안 지나가면 좋죠. 당연히 그 소음 있고 뭐 진동 있고.
여기에 토지 보상과 환경 훼손 논란 등의 현안까지 산적한 가운데 정부는 60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23년 12월 GTX A 노선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CCTV가 없는 건물만 골라 수십 차례 금품을 훔쳐온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동일 전과로 형을 살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우리나라 CCTV는 정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달리는 자동차를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도로를 가로질러 갑니다. 경찰이 달려가는 남성의 뒤를 바짝 뒤쫓아갑니다. 상습적으로 사무실을 털어온 35살 이모 씨가 도망치다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수도권과 호남 등 전국을 누비며 빈 사무실에서 금품을 훔쳤습니다. 이 씨는 이 연장을 이용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고 보안 장치가 허술한 건물이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건물 꼭대기부터 아래층까지 사무실을 싹쓸이하며 하룻밤에 10곳을 털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씨는 지난 10월부터 34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습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범행 전 모텔에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개차 범행을 했고 훔친 귀금속은 종로나 예지동 중고상에 매매했고 유흥주점에서 술을 먹는 등 유흥비로 탕진한 모습. 경찰은 이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 이밀순 홈플러스 사장이 제6회 럭스맨 기업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인들은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기업인에게 주는 취지의 상을 받게 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평창올림픽이 폐막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지만 경기장의 사후 활용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폐막식이 열렸던 올림픽 스타디움의 전경입니다. 덩그러니 불 꺼진 채 놓인 성화대만이 지난 겨울에 뜨거웠던 기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는 31일로 국유림 사용 기한이 끝나는 정선 알파인 스키장 역시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철거될 예정입니다. 올림픽 스타디움이 유지비 부담으로 해체됐다면 정선 알파인 경기장은 산림 복원을 위해 철거됩니다. 윤성빈의 금빛 신화가 펼쳐졌던 슬라이딩 센터 역시 황량함만이 가득합니다. 경기장은 눈에 뒤덮인 지 오래고 입구의 글귀만이 슬라이딩 센터의 흔적을 알려줍니다. 강릉 올림픽파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키센터만 최근 친선 경기를 위해 정비를 시작했을 뿐 아이스 아레나, 스피드 스케이팅장 등은 연간 수십억 원이 드는 운영비로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올림픽 당시 선수들의 금빛 질주가 이어지던 이곳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현재는 얼음 트랙 대신 이처럼 콘크리트 바닥만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이스 아레나는 체육관으로 개조해 활용하는 방향이 잡힌 상황. 슬라이딩 센터, 스피드 스케이팅장, 하키 센터는 운영 주체가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3개 경기장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올림픽 경기장의 효과적인 사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경기장이다 보니 지속적인 활용 방안 찾기가 쉽지 않고 국비 지원 비율을 놓고도 정부와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남북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도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와의 교감이 충분치 않고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우입니다. 이번 겨울 프로농구는 남자든 여자든 어차피 우승은 정해졌다는 분위기입니다.
현대모비스와 우리은행의 독주가 그만큼 압도적인데 남녀를 떠나 누가 더 높은 승률을 기록할지 관심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비 리바운드에 이은 긴 패스와 착실한 골밑 득점. 공식 같은 현대모비스의 빠른 공격에 LG는 속수무책입니다. 수비가 밀집돼도 완벽한 호흡으로 척척. 주전가드 양동근, 이대성 없이도 LG를 완파한 모비스는 3라운드 만에 23승을 올린 최초의 팀이 됐습니다. 패배는 단 4번. 승률이 무려 8할 오픈 1위로 한 시즌 최고 승률 경신은 시간 문제입니다. 같은 시간 여자농구 우리은행은 소나기처럼 석점슛을 퍼부어 하나은행을 27점 차로 대파했습니다. 시즌 14승 2패로 승률을 8할 7푼 5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현대모비스와 우리은행은 이미 남녀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진 명문팀. 유재학, 위성우라는 최다 우승 감독이 승리 행진에 더욱 채찍질한다는 점도 닮았습니다. 잘 나갈 때는 꼭 내부에 적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자만하거나 그러면 제일 큰 문제고요. 1위 경쟁은 싱거워졌지만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가장 압도적인 남녀팀을 보는 재미가 생겼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전국이 세미 한파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 경보가, 그 밖에 내륙에도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1.8도, 대관령은 영하 13.7도 등 중북부 지역은 체감추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내려갔습니다. 찬바람 때문에 체감추위는 보이는 기온보다 더 낮은 것인데요. 내일은 이번 한파의 절정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14도, 파주와 대관령은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그 밖에 대전과 대구도 내일 아침은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6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30cm,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2에서 7,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는 1에서 3cm가량입니다.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륙에서도 초속 1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한낮에도 서울은 영하 4도, 춘천은 영하 3도에 머물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에는 내일 새벽 많은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